검찰이 일반 시민을 수차례 폭력 전과를 가진 사람이라고 둔갑시켰다는 건데요. 교수님, 네. 좀 검찰이 이제 왜 정당 방위, 과잉 방위 논란이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혹독한 구형을 했느냐라는 비난이니까 사실은 이 가해자가 알고 봤더니 폭력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보도 해명 자료를 낸 거 아닙니까? 좀 치졸한 것 같기도 한데요. 아무래도 그런 면이 강한 거죠. 지금 이게 정당방위냐, 뭐 과잉방위냐에 관해 있어서 네. 그 검찰의 그 결정 자체에 어떤 설득력을 좀 많이 얻기 위해서 원래 이 가해자가 상당히 그 폭력성이 농후한 그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는 훨씬 뛰어넘어서 소극적인 저항을 하는데도 소위 말해서 빨랫대 등으로 아주 강하게 구타를 하고 이것을 이제 부각하는 데는 이 개인에 대한 이제 악성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. 지금 이제 지금 전과 우리가 생각하는 전과는 없는 거죠, 사실은. 그러니까요. 그 가해자는 2년 전에 친구들하고 싸워서 이제 보호 처분을 받았다는 건데 보호 처분은 전과에는 안 들어가는 안 거죠? 들어가고 이제 막 소년 시절이라고 한다면 이게 보호 처분, 1호 처분에서부터 뭐 10호 처분 뭐 이렇게 있는데요. 이제 그것은 이제 어떤 이제 전과라기보다는 소년범에 해당하는 일정한 이제 판단이기 때문에 전과라 볼 수가 없고 다만 이제 검찰에서 지금 변명을 하는 내용은 아마 그 수사 자료표라든가 이런 데 되면 컴퓨터에 어떤 처분을 받았는가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소위 말해서 그 편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범죄 전과, 특히 폭력 전과가 상당히 많이 있다. 그래서 이것을 상습 폭력 전과자가 있다라고 아주 과도하게 표현을 했던 것은 상당 부분 좀 문제가 있던 것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검찰이 그걸 모를 리는 없잖아요. 법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걸 모를 리도 없고 그 조사 하나 갖고도 조석구민들 되게 예민한 사람들이 그걸 모를 리도 없는데 어디다 이제 수차례라고 한 것도 좀 어이없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 출입한 적 있죠, 김지성 기자? 없습니다. 없습니까? 예. 그럼 검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그런 검찰의 수사 그런 것들이 예전에도 꽤 있었죠. 그렇죠. 예. 보면은 검찰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경우는 뭐 수사 과정에서뿐만이 아니라 뭐 기소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. 하다못해 일처리 과정에서도 이제 좀 일을 잘못해가지고 억울한 피해자를 좀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. 보면은 최근 판례로는 뭐 수원 노숙 소녀 사건. 그렇죠. 예. 그래서 2007년 5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결국에는 검찰에서 기소했던 그 피의자가 아닌 것으로 그래서 억울한 옥살이를 4년 정도 한 것으로 이제 드러났고요. 그리고 뭐 성추행 누명을 쓴 노인을 갖다가 이제 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. 그래서 또 제가 기억나는 게요. 일 처리 과정에서는 그 전과 기록을 그 집으로 발송을 해가지고 그 이웃들이 그거를 본 사건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주부 입장에서는 내 일상이 깨어졌다. 근데 과연 이런 일처리에 있어서 검찰이 일반인의 전과를 이렇게 일반 우편으로 해서 이웃들에게 노출시키는 이런 일이 과연 얼마나 그 미숙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거든요. 검찰이라고 해서 뭐 완벽한 일처리를 하는 건 아니라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죠. 그 사건 기자할 때 지검 출입한 것도 검찰 출입으로 치면 검찰 예, 출입 맞습니다. 경우는 예. 분명히 있을 거로 네. 제가 알고 있고요. 네. 그 검찰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검찰에 너무 이 기소 중심 뭐 하니까 너무 권력이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냐. 물론 검찰의 수사 기법 같은 게 있겠죠. 예를 들어서 범행을 자백하면 형량을 낮게 구형을 한다거나 뭐 죄수의 딜레마처럼 얘기를 하면 뭐 모른 척 해주겠다. 그 대신 주범이나 공범의 그 범죄 행위를 불어라.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거는 어쨌든 수사 기법으로 봐야 되네. 아니면 일부에서는 증거로 하자. 그렇죠. 결국 이제 우리나라 검찰의 그 어떤 특성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야말로 세계에서 좀 보기 드물게 제왕적 검찰 구조를 갖고 있죠. 저 수사의 그 시작에서부터 수사의 종교를 넘어서 심지어 그 행형에 이르기까지 더군다나 이제 교도소 행정의 근본적인 어떤 결정 요소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이런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나라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뿐이 없다. 그래서 이제 이 검찰의 권한 자체를 분권화해야 된다. 이런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뭐 최근 몇 년 전에 어떤 조사에 의하면 이제 법원에서 이제 검찰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었는데요.
30%, 40%에 육박하는 그와 같은 이제 피의자들이 반말과 어떤 뭐 욕설 비슷한 것과 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. 뭐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죠. 그리고 더 지금 아까 이제 얘기한 것 중에서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이 무고한 사람이 잘못해서 억울한 이런 옥살이와 형을 받는 이런 경우가 사실 그 미국에서는 최근에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어요. 즉 200명 이상, 3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지금 사형수로 이렇게 있었죠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와 같은 엄격한 조사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이상의 무고한 이와 같은 그 일이 있을 수가 있다.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가장 큰 것이 이제 수사 단계에서의 예를 들면 허위 자백을 강요한다든가 뭐 증거를 조금 조작한다든가 또는 심지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국과수의 증거 분석을 게을리했다든가 이런 것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그 사례를 하나의 그 계기로 해서 이 수사기관이 혹시 억울한 처분을 한 것은 국민 입장에서 억울한 처분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좀 프로젝트 차원에서 조사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는 원래 이게 시작이 그 대학원 학생들이 혹시 억울한 것이 없었을까를 조사를 했는데 한 주에서부터 10명, 그 다음 주 10명, 그래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거든요. 그래서 형사 정의가 상당히 국가의 공권력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소한 실수라도 우리는 그냥 넘어가서 안 될 것 같다. 이런 생각. 근데 이제 언론도 문제인 것이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혹독하게 비판을 받은 분야 중에 기관 중에 하나가 이제 언론인데요. 그 정부의 공식 발표 전에 속보 경쟁을 했고 자료가 나와도 확인 없이 받아쓰기 절차를 했다. 뭐 너무 큰 사건하고 비교를 해서 좀 뭐하지만 이번에도 이 보도자료를 내니까 언론에서 기다렸다는 듯이는 아니지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. 알고 봤더니 폭력 전과가 많은 사람이었다. 그런 언론의 보도 행태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검찰이나 언론이나 어떻게 보면 권력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. 제가 언론사의 객원 기자로 몇 군데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. 그런데 기자들이 발로 뛰는 기자들이요 많지 않죠. 대부분 받아쓰기 하죠. 그게 문제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아니 그 어제 경찰관 100명 중에 한 명만 비리 뭐 있다고 누가 말씀하셨죠? 네, 그렇죠. 교수님 말씀하셨네요. 네. 적다고 얘기했는데. 근데 발로 뛰는 기자는 별로 없습니까? 아니 발로 뛰는 기자 별로 없다 하는 제 의미는 현장 취재를 하는 기자는 한정돼 있고 그 기자가 기사를 쓰면 요새 인터넷 기자들 많잖아요. 인터넷 기자는 거의 1인 회사 내지는 2인, 3인 정도까지 있는 회사, 작은 회사들이에요. 그러니까 발로 다 커버를 못하니까 서로 기사를 주고받고 하다 보면 그렇죠. 이게 일파만파 전부 똑같이 기사가 나가는 거예요. 살만 좀 조금만 바꿔가지고.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어떤 특별한 사건이 났을 때 기사가 쫙 퍼진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.